어제보다 사람이 좀 줄었네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또 모여듭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마스크 끼고 하세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47년 전에 남산동 골목에서 같이 다수할 때에 그때 낙장만두 먹고 우동 먹고 반갑습니다. 예, 예.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편하게 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대표님께서 우리 의료 체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료인들이 고생해서 이 코로나 정부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이 공을 가로채는 이 정부를 제가 아주 질시합니다. 홍 대표님께서 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코로나 진단 체계가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코로나 정국은 우리나라 의료인들하고 그리고 간호사분들 그 사람들 희생으로 지금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죠. 정부가 처음부터 이 코로나 대처를 참 잘못했죠. 네? 잘 보면 지금 나 코로나 정국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그건 난 이해하기 힘든 게 처음부터 중국을 차단을 했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내 이틀 전에도 거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 몽골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13명으로 나는 들었습니다. 몽골에는 없어요. 일종의 청정지대죠. 그런데 처음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 차단하라고 대정부 요구를 한 게 제가 4차례로 봤는데 의사협회에 확인하니까 10차례라고 그럽니다. 근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어요. 시진핑이 눈치 보느라고. 이 거꾸로 중국이 한국인들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죠. 현재 우리가 극복을 하고 있는 거 최근에 우리 그 대구 의료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첨단 의료기술과 그리고 의료 체계 때문에 예방 의료 체계 때문에 진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진정되는 게 아니다. 오늘 아침 대구 매일신문을 보니까 신천지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나는 대구 사람들이 집단 소송으로 문재인이한테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자, 또요. 예. 5분만. 예. 질문할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어요. 지금 추우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 바람이 너무 부네요. 오늘 날씨 춥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저희 청년 실업도 만만치 않지만 예. 이 경제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16일 되면 우리 통장에 전 국민한테 1억을 넣어준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전 국민한테 1억을 넣어준대요. 1억? 예. 그거 허경영이 당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허경영이 당해서 그래요? 예. 그 양반 공중에 붕붕 떠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빨리 청소해 주시는 홍 의원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네.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한 문제. 네. 제가 2년 전 지방선거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김정은이한테 쏟고 있다. 쏟고 있다. 제일 먼저 쏘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쏘아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북에 넘겨줬어요. 핵개발 자금이죠. 북은 그 핵개발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수십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나는 그걸 핵개발 자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핵개발이 되고 난 뒤에 세 번째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돈을 퍼주려고 하다가 국제 제재에 딱 걸려버렸어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돈줄 구실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위장평화회담이다. 핵폐기회담이 아니다. 2년 전에 여러분 그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위장평화회담이다. 이거는 핵폐기회담이 아니다. 국민들 속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전 언론 국민 80% 멍청한 우리 당 국회의원들까지 홍준표 막말했다고 했어요. 그때 언론 한번 보십시오. 막말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조차도 유세를 못 내려오게 했어요. 내가 안 내려왔어요. 또 그 막말이라는 게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2년 전에는 내가 그래 혹독하게 비난을 받았어요. 내가 그 예까지 들었어요. 1938년도인가 그 2차 대전 나기 직전에 39년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민헨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민헨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그 다음에 영국 수상이 또 프랑스 수상이 이래 모여가지고 민헨 회담을 했어요. 독일 옆에 체코 근처에 주테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히틀러가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체코의 영토를 침탈을 했는데 그걸 히틀러가 승인을 해주면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국 수상 그때 이름이 누구지? 아이고 누구더라? 체인벌린
체인벌린인데 체인벌린 수상이 그거는 이제 합의서라고 들고 런던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런던 시민들 80%가 모인 구름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합의서를 흔들면서 여기 평화가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때 유일하게 그것은 히틀러의 속임수다, 위장평화회담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체인벌린을 85% 이상 지지를 하고 윈스턴 처칠을 전쟁광이라고 비난을 했죠. 저 사람 정계 은퇴시켜. 그런데 8개월 후에 2차 대전이 터졌어. 터지고 체인벌린은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고 정부를 인수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남북 평화회담을 문재인, 김정은이가 할 때 내 그 예를 들었어요. 체인벌린 같은 짓을 한다. 이것은 세계 외교사상 가장 실패한 외교회담이 민인회담이에요. 그걸 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설명할 때 그것을 귀 기울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언론도 전부 저보고 막말한다고 지방선거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내가 안 나갔어요. 2년 지난 뒤에, 2년이 아니라 1년 지난 뒤에 북한 핵이 지금 잠수함에서 핵 발사하는 게 SLBM이라고 합니다. 그 잠수함에서 핵 발사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탐지가 안 돼요. 탐지가 안 되고 미국의 태평양 로스앤젤레스 동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쏘아버리면 서해안 쪽에서 바로 워싱턴이 꼽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반비가 안 돼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도 SLBM에서 쏘는 핵미사일은 그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그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미사일을 지금 쏜 게 30번째 쏘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도 그거 심각하게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죽는 줄 모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년 전에 저는 세상을 미리 본 죄로 그런 혹독한 대접을 받았다. 또 2년 전 지방선거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말 되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 연말부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무너지는가? 자영업자가 망합니다. 소상공인이 망합니다. 중소기업이 망합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죠. 지금 생기는 일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 공원 청소하기, 대학생들 강의실에 불 끄기, 그게 일자리라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 이용해서 공공일자리 창출한다. 그건 일자리 아니에요. 세금 나눠 먹깁니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듭니다. 민간기업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나라가 사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가장 망하는 큰 원인이 최저임금제 급속한 상승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도 고용 안 하려고 해요. 지금 24시간 마트는 다 문 닫았을걸요. 24시간 그거 다 일하는 거 뭐 아르바이트 일당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총동원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지금 농촌 인구가 노동력이 늘었어요. 그러면 농촌으로 일하러 간 게 아니고 서울이나 도액에 있던 자식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촌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짓는데 도와주는 거, 이걸 취업인구로 계산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고 있어. 두 번째가 주 52시간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이것을 실시를 하면서 그러면 주 52시간을 일하고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월급이 줄죠. 줄면 투잡을 내야 돼. 직업을 두 개 가져야 돼.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기사로 뛰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다. 네. 그러네. 자, 그런 식으로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 52시간제 이거는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 회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 80시간을 일한다. 주 80시간. 그래도 모자란다. 그래도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이 강요할 게 아니에요. 권고할 겁니다. 권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안 주면 처벌할 게 아니고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해요. 권고사항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소상공인 자영업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살아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좌편향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바꾸자 홍준표라서.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이야기 했을 때 국민들이 또는 언론들이 저보고 악담한다고 그랬어요. 나라 잘못되도록 악담한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악담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세상을 보고 미리 이야기했다는 죄로 2년 전에 나는 참혹하게 당했어. 이제는 국민들이 좀 깨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 더 내가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비로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1인당 50만 원 주자고 또 설치입니다.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단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100만 원 그거 매달 줍니까? 한 번 주고 끝내는 거예요. 50만 원 황 대표 이야기하고 매달 줍니까? 4인 가족 하면 200만 원이에요. 한 번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남아요? 코로나로 대한민국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응? 지금 청소공단에도 제조업이 스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끝나면 이거 나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서비스 기반이 또 무너집니다. 지금 호텔 문 닫은 데 많아요. 음식점 문 닫은 데 많아요. 손님들. 그거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장사할 수 있고
다시 기업할 수 있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나라 세금을 투입을 해야지. 거기는 전혀 할 생각 없고 선거가 급하니까 에라이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주듯이 이거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선거 한번 해보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 돈 받아 다 쓰고 나면 한 달도 못 쓰고 한 보름 쓰고 나면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600조 하던 게 지금 800조가 넘었어요. 3년 만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40%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가 지금 41%까지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00조를 추경하자 200조를 하자 샀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부채입니다. 그럼 그거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다음 정권에서 그 망한 정부를 안고 정권을 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쳐다보면서 답답하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을 어떤 식으로 되살려야 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나라 운영을 하려고 해야지.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요, 좀 더 있어 보세요. 두세 살 뒤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율이 70%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무역을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살 수가 없어요. 해외 의존율이 70%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가 봉쇄가 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역 못하죠? 유럽이 봉쇄가 됐어요. 미국이 봉쇄가 됩니다. 중국이 봉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의존율이 70%인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 살리고 그거 하는데 우선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경제적 기반 살리는데 우리가 좀 하도록 합시다. 네. 좀 길어졌습니다. 질문하시죠. 질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유권자입니다. 지산도. 네. 대표님께서 이제 저번에 영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예.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때 전술핵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예. 하셨는데,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그거를 승인을 할지도 궁금하고 네. 미국 입장도 궁금합니다. 예. 예. 자, 요지가 먼저 트럼프가. 트럼프가 전술핵 배치를 허용할 것이냐. 예. 자, 내가 거기 한번 이야기를. 핵은 핵으로 막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인도가 핵 개발했죠.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걸 국방부 군사학에서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이 핵 개발하니까 인도가 핵 개발을 했어요. 인도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래 압박을 강해서 핵 개발했어요.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도가 핵 개발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인도하고 인접한 파키스탄에서 핵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 여러분들 60년대인가 거기 한번 자세히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캐슈미르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파키스탄, 인도 국경 분쟁이에요.
국경 분쟁인데 그때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어요. 그런데 양 나라가 핵 개발하고 난 뒤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핵 균형이 이제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유럽에 러시아 동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토 6개국의 전술핵을 배치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에 전술핵을 다 6개국이 배치를 했어요. 전술핵만 배치한 게 아니라 그 나라하고 핵의 공동 사용권을 부여를 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탄두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 나라하고 같이 누르게 공동 사용권까지 줬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에 침공할 그런 가능성보다도 훨씬 큰 것이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 가하고 침공할 가능성이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럽 전선보다도 나토 전선보다도 더 위험한 전선이 남북 전선이에요. 그러면 유럽하고 똑같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를 해줘야죠. 자, 트럼프가 안 해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핵 개발해야지. 그건 핵 개발해야지. 우리나라는 다행히 원자력 30년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재처리만 하면 우리나라도 1년에 핵탄두를 500기 정도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전이 폐기가 다 돼가지고 기술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아니. 플루토늄이 있다 이거예요. 있어도 과학자들이 하고 다 하고 있는 그러면 문재인이 아니. 그래 시비 걸지 말고 듣고 난 뒤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지금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것이 재처리만 하면 500기 정도 핵탄두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워싱턴 외교협회에서 연설하면서 너희 나라가 전술핵을 배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핵 개발할 수도 있다. 기술도 있다. 그리고 재료도 있다.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할 수 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거기 보면 10조에는 자위를 위해서는 NPT 탈퇴를 할 수도 있다. 탈퇴하고 핵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NPT 탈퇴하고 핵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NPT 돌아오라고 하니까 NPT에 돌아오지 않죠. 자유를 위해서 핵 개발을 북한은 했습니다. 네. 또, 네. 홍준표 화이팅! 기자들 이기수 답변자입니다. 네. TBC 토론에서요, 이상직 후보가 우리나라 실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본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송 후보님이 그걸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상식 후보가 22 토론회 때그 우리나라 전체 채무 비율이 일본에 비해서 낮다라고 이상식이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 답변이 시간상 끊겼습니다. 채무가 일본이 높기는 없죠. 우리나라보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채무가 40%를 넘어가게 되면 재정이 위태로워집니다.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보고를 하는 게 40%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1%가 넘었습니다. 40%가. 사실상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민들이 그만큼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OECD 뭐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건전하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대구 시내에서 자영업을 한 19년 정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하던 매장을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됐는지 한 4-5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대표님, 이게 진짜 나라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이래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워졌냐. 그것은 주 52시간 그 제도 강제로 채택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대 가지고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렸기 때문에 자영업이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하지 말고 권고하는 규정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걸 지키는 사람, 기업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혜택을 더 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자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전부 강제해놓고 이거 한 지치면 벌금 낸다, 징역 간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냐. 원래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부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공산국가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마스크 사태를 봤었을 때 긴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걱정이 되는 건 공산주의 배도 국가로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이번에 꼭 압승하셔서 국회로 돌아가시면 다음 정부 꼭 잡아주시고 그렇게 바라던 당당의 꿈도 반드시 이루도록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 정치를 25년 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죠. 결국은 뭐 여나 야나 똑같죠. 뭔가 잘못되면 같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제가 25년 하면서 대통령을 6번째 모십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 6사람의 대통령을 제가 모시고 이제 정치를 하는 중인데 이 6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나라를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뒤엎어버리고 이래 하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뭐 저희들 찍어달라고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구에서는 민주당은 한 표도 찍어줘서는 안 된다. 저희들 찍어달라고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방금 이분이 아까 원자력 그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말입니다.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어설프게 원자력을 갖다가 탈원전한다고 설치는 사람, 나 그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전기세 이제 엄청나게 올라야 됩니다. 한전이 매년 흑자를 내다가 원자력 폐지되고 난 뒤에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럼 그것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느냐? 부담하지 못합니다. 전기세 올려야 돼. 한전은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지금 억지로 안 올려주고 있거든. 그런데 그걸 지가 영화 한 편 보고 저 짓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전에 부담을 시키냐. 한전이 부실 기업이 돼버립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전에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마 그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전기세 안 올리면 한전 문 닫습니다.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올리면서 정부는 이제 문 대통령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자기 임기 중에 전기세 안 올린다. 내 기억은 틀림없이 그랬어. 내 기억에 그랬어. 아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 재임 중에 전기세 안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리면 한전이 부실 기업이 됩니다. 안 올릴 수 없을 거예요. 참.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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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마스크 끼고 하시죠. 예, 예. 아직 아니다. 저 멀리까지 또 대구역까지 오셔가 또 지역구에 고맙습니다. 저 말 좀. 예, 듣습니다. 저 멀리서 대구까지 오셔가 이 후보로 또 지역구 후보를 나선 예. 용기가 대단하고 또 얼굴 모습 보니까 너무 좀 피곤한 기색이 있습니다. 다들 홍준표 화이팅 한번 하고 지랄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그 통합 미래당입니까? 그 지역구에 보면은 김대호 후보하고 차명진 후보가 바른말 우리 보수 우파가 바른말 하는데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죠. 그 집행부들 오늘 그 제명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통합 미래당 집행부 전체가 좌편향으로 다 기울었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우리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적에 우리 홍 의원님이 이번에 저 지역구에 떨어진 이유가 아마 유성인 떨거지들과 김무성 씨가 아무래도 두 사람이 홍준표 의원을 떨어뜨리실 거예요. 왜냐? 그 홍준표 의원이 원내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하다 이 말, 세력이 약화되면서 홍준표 그 후보를 떨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그 수성을이죠. 그 물론 우리 이인선 후보가 대구의 지역구지만은 이분이 들어가서야 그 김무성, 유승민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은 지금은 우파가 아닙니다. 완전 좌쪽에 기울은 사람, 대구를 다 몰살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홍준표, 잠깐만요. 홍준표 우리 후보님이 제가 볼 때 이제 유세에 몇 번 찾아다니고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토요일에 와도 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 미래당이 뭔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그 미래통합당이랍니다. 미래통합당이니까 자, 하도 당을 바꿔서 헷갈립니다만은 그 사람들 그 같은 우파지만은 잘못한 거는
저걸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지금 우리 우파 보수들이 통합 미래당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이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법 이거를 우리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면은 그거는 기필코 거기서 국회 안에서 죽든지 그럼 막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진짜죠. 그래서 잘 아시고 우리 힘든 우리 일정이지만은 힘내시고 꼭 우리 대구 우리 수성을 주민들이 꼭 당선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 뭐라 합니까? 책임당원입니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파이팅 하시고 예. 저희 뜻을 잘 생각해서 우리 미래 통합당이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김종인 선대 대책 본부장이 그 두 사람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의 분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 그 실망과 허탈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가 되면서 위축되고 억울한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선거를 하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유세차에 로고송 안 들고 조용조용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축되고 억울하고 분한 그 마음을 왜 숨기고 하느냐. 신나게 노래하고 신나게 떠들고 신나게 선거운동하고 선거 기간만이라도 축제처럼 우리 재미나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전에 최저시급 얘기 아까 잘 들었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아니요, 임의 규정으로 하자. 말하자면 권고 규정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는 권고를 해보고 거기에 부응을 하는 사람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부응을 하지 않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제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이게 요즘에 청년들이 눈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이 눈이 높다. 예. 근데 눈이 높은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중소기업들이 일부 중소기업들은 근로 기준권이라든가 이걸 지키지도 않고 마스크 좀 대시. 이거를 지키지도 않고 무엇이냐 막 연봉 얼마를 막 포괄 좀 이렇게 해버린 채로 이렇게 해서 구직자들 정말 높은 상태인데 그 중소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그게 노동권 강화다. 그렇죠? 휴식권도 주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사장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기분 안 좋고 문제 있으면 You fired 그러면 그 날짜로 바로 해고해요. 우리나라는 해고 제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해고를 못합니다. 예? 함부로 우리나라는 해고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고 제한이
근로자 해고 제한이 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 해고 제한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문자로도 해고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요. 후보님 이제부터 만 18세가 선거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한테 거짓 선동과 2번은 뽑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전교조 선생님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뽑지 말라고 하는 종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가 득세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의 좌파 이념 교육을 20, 30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판사도 좌파 판사가 있어요. 검사도 좌파 검사가 있고, 이념 판사, 이념 법관들, 이념 검사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래 됐습니다. 심지어 군 장교도 좌파 교육을 받은 사람은 6.25를 갖다가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장교도 있어요. 세상이 그래 됐습니다. 그럼 정교조의 잘못된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제 아래 그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나는 고등학교까지는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그리고 두 번째, 정교조의 학생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거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교도 교사들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또 입시에 반영이 되니까. 그리고 학생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세 번째, 학부모들이 정교도 교사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학부모 단체들이 정교조의 엉터리 교육을 시키면 당연 거부를 운동을 하고, 정교조 반대 운동을 학부형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교조의 창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안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 홍준표 후보 대구의 수성구에 대구의 1번지 수성구에 입후보 한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를 공관위원장이 후보를 잘못했다. 경남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겨서 김두가이하고 한 판을 붙이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팽당한 사람입니다. 팽. 그래서 대구에 오셨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좌파들이 쇠고기에 뇌에 볼 빠진다, 병이다, 그 빠져 걸린 병이 있습니까? 이 좌파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더 망해야 된다. IMF 되면 10배 더 간 게 와가지고 더 망해야 된다. 그래야 좌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태풍이 오면은 개미가 많이 죽지 말벌이 많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예, 그래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은 힘 있는 사람이 가야만이 수성구가 발전을 하는데, 자, 조선들이 가가지고는 4년 동안 따라다니며 밥 먹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은 북구에 있고 시민운동장이 있는 데 있고 집은 지산동인데 북구에도 후보자가 여자가 나오는데
내가 북구에서 40년 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자가 왔어요. 댄스의 성적이구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자가 왔는데, 그래서 참 대구는 옛날에 김용필이가 하는 말이 충청도가 핫바지를 하는데 대구가 핫바지라. 지금은 대구가 핫바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질문하십시오. 우리의 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홍준표 후보를 밀어줘가지고 수성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 하나, 홍준표 후보께서는 성격이 파이터입니다. 파이터요. 탱크 이거 싸우는 파이터형인데, 내가 홍준표 후보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단 아무리 파이터형이라도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알겠습니다. 저 하는 말씀이 개는 지수도 기차는 간다. 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는 게 좋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 문재인이가 해야 될 이야기다. 그런데 좀 스피커를 한 50% 잠가주면은 빅토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네, 예. 예,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비안 리하고 스칼렛 오할라가 비비안 리죠. 그리고 크라크 케이블이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네? 크라크 케이블이 비비안 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비안 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소신 있게 하라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아니고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남북전쟁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저항 세력이 하도 거세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랬어요. 마차를 기차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거 유명한 명화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그게 막말도 아니에요. 그게 막말도 아니고 그 연유를 보면 그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네. 아니 됐어. 말씀은 좋은 말이고 압니다. 좋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뜻을 받들겠습니다. 네. 예, 예, 저는 홍준표 의원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단 있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정신 차리기 어느 정도 막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막말하겠어요.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왜 막말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제가 간략하게 두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가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언론에서 연일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그런 언론도 매일 이렇게 보도했고, 이 점에 대해서 홍 후보님의 이런 의견을 듣고 싶고, 예. 신천지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제가 3월 말에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많은 우려가 이게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렇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11월 달에 이렇게 좌파 정부에서 감성파리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청원까지 이제 폐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식이법하고 신천지하고 또 두 개. 예.
신천지하고 저희 당하고 유착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참 정당이라는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선거에 되면 정당은 표를 얻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SGI 있죠. 남로 호랭건가 일본 거기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집단적으로 표가 많거든요. 신천지도 만나야 되고 불교도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정통 기독교도 만나야 되고 그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배척할 수 없어요. 근데 유착됐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슬람교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선거를 하는 정당의 입장은 그것을 가리고 니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유착됐다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거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신천지라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통 기독교는 아니죠. 일종의 이단이죠. 그러면 이단을 믿는 분들은 전부 배척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있고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다만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의 하나의 주범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민식이법은 저는 과잉이법이라고 봅니다. 과잉이법. 우리나라는 보면 무슨 사고가 하나 나면 윤창호 음주사고 나면 윤창호법, 또 스쿨존 사고 나면 민식이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에 의해서 과잉이법을 한다는 거예요. 과잉이법을. 스쿨존 사고는 물론 엄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과잉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형량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을 과잉이법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도 국회에 가보면 여론에 밀려가지고 찬성을 안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눈 딱 감고 기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과잉이법에 동의 안 했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국민들 여론으로 몰려가지고 과잉이법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창호법도 그렇지만은 민식이법은 과잉이법으로 나는 봅니다. 종료 5분 전입니다. 오늘은 되게 춥죠. 바람도 많이 불고. 학생들이 좀 질문해줘. 아까 했잖아. 그 뒤에 학생들이 애로사항 좀 물어주고. 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역구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이해하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대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3%. 예, 그 말인즉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대구에서 많이 나가고 심지어 옆에 있던 구미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많이 빠져나가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가시고 나중에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윗자리에 앉으시고 하셨을 때까지 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그리고 또 생각 중이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선거 공보물을 한번 봤어요? 그걸 봐야지. 제가 이 대구 오면서 대구에서 내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국회의원은 지방의원하고 달라서 거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대구에 주소 가지고 제주도에 출마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구 온 거는 내 초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여기가 내 자랑 고향인데 얼마든지 올 수 있죠. 나도 이사 왔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지금 이틀 전에 배달된 공고물이 있어요. 그 공고물 속에 보면 수성구 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대구시에 어떤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세 가지를 내가 분리해서 해놨습니다. 수성의 꿈이 어떤 거냐?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수성을은 수성갑에 집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 수성구 여기 와서 11개 법정도는 동을 하루에 12km씩 걸어서 내가 10일간 걸었어.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고 왔어. 돌아다닌 걸 보고 난 뒤에 지산 범물동 같은 예를 들면 범어동 아파트의 3분의 1박 가격밖에 되지 않더라. 같은 평수로. 그래서 그것은 범어동과 지산 범물동 같은 경우는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같은 수성구에서 그런 불균형은 맞지 않다. 그래서 범물, 지산, 파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성 1, 2, 3, 4가 전체를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고 해야 수성갑의 균형이 맞겠다. 예. 그래 하고 두 번째, 수성을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 공부를 좀 보세요. 그리고 대구시에 내가 이거는 이야기해주고 같아. 학생들. 대구가 70년대에 섬유산업으로 큰 도시입니다. 섬유로. 그 섬유가 망해버렸어. 망하고 난 뒤에 대구 산업이 없어요. 대구 산업이 없어지면서 80년대 반짝 건설회사 세계가 대구를 먹여 살렸어요. 청구, 보성, 우방.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대구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대구가 섬유가 망할 때 주력산업의 뭔가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구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거의 3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 오면서 대구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 첫째,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해서 첨단 산업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두 번째가 플라잉카라고 나르는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10몇 년 후에는 일상화가 될 겁니다. 그 산업을 한번 끌고 와보자. 그 끌고 오려면 국회의원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권 잡고 한번 대구를 기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거 학생 집에 가서 공범을 쓰레기통 버리지 말고 한번 보세요. 공범을 안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 화이팅! 잘하세요. 네, 이상식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진짜 오늘 바람도 세게 불고 추운 날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걸 좀 적어오세요. 적어오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행정, 그리고 사법. 저는 사실 공적인 생활을 38년 하면서 82년부터 했으니까 38년이죠. 38년 하면서 국회에서도 한 10여 곳 이상 상임위를 다 돌아봤습니다. 경남지사 하면서 지방행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대구가 나아갈 방향, 수성구가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래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 집에 가면 새로운 안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 있노? 여기 있습니다. 집에 가뿐나? 거기 있어요? 아, 거기 있구나. 마스크를 끼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 저는 오늘 또 들어가 자야지. 내일 아침 일찍 나와갖고 여 앞에서 또 요즘은 하나 재미있는 게 참 걱정이 좀 되는 게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이제 청년 시절에 국회의원, 저는 40회 국회의원을 했어요. 나이 40에. 그런데 아침마다 퇴근할 때마다 저 앞에서 그 우리 젊은 춤추는 사람들하고 같이 춤추려고 하면 1시간 춤추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도 참 대구 시민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춤을 추면서도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낯선 무 가지고 참 별짓 다 한다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참 걱정스럽지만은 선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금 올라간대요. 2번은 조금 내려간대요. 3번은 쭉쭉 올라간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도록 합시다. 홍준표 후보 감사합니다. 유승미하고 무조건 오히려 좀 조져요. 좀 조절하니까 유승미 좀 조져.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앞입니다.